아주 먼 옛날 충청도 어느 평화로운 고을 평안골에 홍설화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2의 나이, 갓 피어난 목련처럼 희고 깨끗한 피부에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봄바람에 나부끼는 실버들 같았고 미소는 얼어붙은 강물도 녹일 듯한 따스함을 품고 있었지요. 설화의 집안은 본래 학문으로 이름난 선비 가문이었으나 아버지 홍진사가 연이어 과거에 낙방하며 가세가 크게 기울어 이제는 이름만 남은 몰락한 양반 신세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초가집은 원래는 번듯한 기와집이었지만 빚에 쪼들려 기와를 팔아 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가난의 서글픔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벌어 살림에 보탰습니다. 아버지 홍진사는 낡아 해진 도포를 입고도 선비의 꼿꼿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꺼져가는 촛불 아래 책을 펼쳐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이웃 마을의 부유한 박씨 가문에서 중매쟁이 할미가 찾아와 혼담을 넣었습니다. 아이고, 홍진사 어르신.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씨 댁은 대대로 부를 쌓아온 명문가로 곳간에 쌓인 쌀이 산더미요. 거느린 노비만 수십이랍니다. 더구나 박씨 댁마님께서 설화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와 손재주 소문을 듣고는 다른 어떤 교수도 마다하고 꼭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신답니다. 금지옥엽처럼 아껴주실 것이 분명해요. 허,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오만. 어찌 그토록 부유한 집안에서 우리처럼 가난한 집딸을 원한다는 말이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구려. 어르신도 참.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돈만 많은 철부지 며느리보다 마음씨 곱고 현명한 며느리를 더 원하는 법이지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입니다요. 사실 이 중매쟁이 할미는 박씨 가문의 청직이 김집사에게 두둑한 돈을 받고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는 중이었지만 홍진사는 딸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씨 가문의 웅장한 대저택 안채에서는 집안의 실권자인 윤씨 부인과 청직이 김집사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겉보기엔 품위 있고 인자해 보였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입가에는 알아채기 힘든 냉소가 숨겨져 있는 교활한 여인이었습니다. 김집사는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가진 자로 윤씨 부인의 수족이자 오래된 내연 관계였습니다. 김집사, 이번 혼사는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야. 가난한 집 처녀를 들이면 친정의 뒷배가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다루기 쉽겠지. 마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힘없는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는 우리 뜻을 거역할 힘이 없지요. 게다가 홍진사의 남은 땅이 그리 비옥하다 하니. 바로 그거다. 혼인하자마자 며느리 이름으로 보증을 세우게 하고 일부러 빚을 못 갚게 만들어 그 땅을 헐값에 빼앗는 거지.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면 우리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게다. 마님의 지혜는 실로 하늘을 찌릅니다. 그 처녀의 손재주가 좋다 하니 실컷 부려먹다가 때가 되면 간통 누명이라도 씌워 내쫓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친정 땅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되겠지요. 이 잔혹한 음모를 알 리 없는 설화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바느질 솜씨와 정성으로 시부모님을 잘 모시면 분명 예쁨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딸아. 시집가서도 우리 가문의 명예를 잊지 말 거라. 비록 가난해도 우리는 선비의 후손이다. 언제나 예의와 도리를 다하여라. 마침내 혼례날 화려한 비단 가마가 설화의 초라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설화를 부러워하며 축복했습니다. 아이고, 설화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박씨 가문에 도착하자 윤씨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를 맞이했습니다.
아가,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소문대로 참으로 곱고 아리답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껴주마. 시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설아는 윤씨 부인의 따뜻한 말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될 박도령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나 어딘지 모르게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부인, 앞으로 잘 부탁하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노력하겠소. 설아는 조금 실망했지만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한 계획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집사가 몹시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새 마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큰일이 났습니다. 저희 지방과 대대로 거래해온 상단이 큰 빚을 져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급히 보증을 서주어야 하는데 새 마님의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보증이라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바로 그때 윤씨 부인이 나타나 설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가, 놀라지 말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같은 부잣집의 도리란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도장을 찍어주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올 게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인자한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설아의 친정 땅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아주 작은 글씨로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었습니다. 도장을 받고 돌아선 윤씨 부인과 김 집사의 입가에 스친 차가운 미소를 설아는 자신의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의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온기가 사라지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넌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다. 언제까지 손님처럼 굴 것이냐? 오늘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그때부터 설아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온 집안에 물을 깃고 산더미 같은 빨래와 끝없는 바느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윤씨 부인은 설아의 가난한 친정을 들먹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안 된다니까. 친정에서 배운 게 고작 이것뿐이냐?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욱 애썼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친정아버지 홍진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온 것입니다. 설아야. 큰일 났다. 우리 땅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리 땅이 전부 넘어가게 생겼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 어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가 보증을 섰다더구나.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해 땅 문서가 관하로 넘어가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설아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찍은 도장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보증을 섰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겠구나. 시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일 거예요. 넌 이제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다. 망해버린 친정 생각은 깨끗이 잊고 이 집안일에나 충실해라. 이제 넌 우리에게 더 큰 빚을 진 셈이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게다. 그 순간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자신과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처음부터 짜인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설아는 홀로 방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아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모른 척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비겁함에 설화의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을 잃은 설화에 대한 윤씨 부인의 학대는 이제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설화를 며느리가 아닌 종처럼 대하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김집사 또한 교활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며 마을에 떠도는 헛소문을 전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지요. 마님, 요즘 마을 사람들이 마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던데 걱정입니다. 행실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더 이상 순진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집사는 설화를 완전히 내쫓기 위한 마지막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기생월양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월양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을 주겠다. 박씨 댁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그녀와 간통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거라. 나리. 그런 끔찍한 일을 어찌 저에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그 추악한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월양은 눈물을 머금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설화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월양은 설화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집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설화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집사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보시오. 우리 댁 며느리가 한밤중에 기생과 은밀히 만나는 현장이요.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 뒤따라온 윤씨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당장 저 천한 것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월양이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저 김집사가 시킨 일입니다. 저자가 저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마님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마님의 친정 땅을 빼앗기 위해 보증서를 속인 것도 모두 저자와 윤씨 부인의 계략입니다. 월양의 폭로의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김집사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이미 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갑고 굳은 표정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를 속이고 제 아버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 모든 것이 당신들의 계략이었단 말입니까?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배신당한 한 여인의 차가운 복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윤씨 부인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저 천한 기생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돈 몇 푼의 양심이라도 판 것이겠지요. 바로 그때 포목전 주인 왕상인이 군중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며칠 전 김 집사가 저를 찾아와 가짜 거래 장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보니 마님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군요. 연이은 증언에 김집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고을의 이 나졸이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해산하시오. 이 문제는 관아에서 정식으로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오. 설화는 이 나졸에게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편이 나타난 것입니다. 관아의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설화가 찍었던 보증서는 명백한 사기 계약임이 밝혀졌습니다. 월양과 왕상인의 증언은 윤씨 부인과 김 집사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렸고 그들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 집사는 사기와 협박죄로 곤장 30대를 맞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고 주범인 윤씨 부인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 20대를 맞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결, 홍진사의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설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남편 박도령은 설화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설화, 내 아내, 내가 정말 미안하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설화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설화는 미련 없이 박씨 집안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땅을 되찾은 홍진사는 건강을 회복했고 딸의 용기와 지혜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설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이용해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섬세하고 아름다워 금세 입소문이 났고 곧 한양의 양반가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설화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그녀는 여러 고을에 지점을 둔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나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졸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은 번듯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시다니 실로 존경스럽습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야말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곧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설화에게 청혼했습니다. 낭자, 부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낭자를 아끼고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설화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후 설화는 지혜로운 아내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그는 정의로운 관리로 살아가며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홍진사 또한 오랜 꿈이던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악인들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홍설화의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